갭투기 수요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특히 막판에 산 사람들 잘 샀냐 물렸냐, 요걸 봐야 되겠죠. 부동산 전문가 6위는 무조건 오른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이 본격화하지 않았고, 주택 공급은 평생 본격화하지 않습니다. 전세난에 따른 매수 수요, 자꾸 전세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사람들은 부동산 업자들이죠. 무슨 대표예요? 무슨 소장이겠어요? 하반기 전세 불안, 자꾸 하반기 전세 불안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예전에 저금리, 공급 부족, 전세난, 요거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저금리는 이제 안 통하고 공급 부족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 너무 많이 바꿨다. 그러면은 공급 부족을 내년까지 밀어붙이기는 굉장히 힘들죠. 왜? 내년만 오른다고 하면 괜찮은데 계속 오른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급 부족이 단기적 공급 부족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고 장기적 공급 부족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다. 그래서 단기적 공급 부족은 쉽게 얘기해서 입주, 그리고 장기적 공급 부족은 분양이죠. 그래서 17년부터 20년까지 공급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는 분상제, 제초안으로 공급이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공급이 안 나와서 공급이 지금 많이 되고 있음에도 집값이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서울에서는 2023년부터 5만 가구 이상 공급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장기적 문제는 해결이 됐죠. 그러면은 한 19년이나 20년쯤에는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는 얘기 안 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말 바꿔서 단기적 입주 부족해가지고 21년, 22년 공급 계속 줄어드니까 집값 오른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3기 신도시는 서울 아니다. 8.4대책, 2.4대책 이런 거 나오니까 장기 공급 문제 없어졌죠? 단기 입주 얘기하자니 내년까지는 주는데 내후년부터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인재 공급 부족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 뭐다? 내년만 올릴 거 아니니까. 내년에 만약 이게 통해서 올라간다 그럼 내후년도 계속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제 전세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전세난은 주간으로 뽑아봤을 때 5월 중순부터 이러다가 상승폭이 튀더라. 이 5월 중순이 뭐가 문제였어요? 기준금리 0.5%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전세가가 튀기 시작했죠. 왜? LTV 그 다음에 DTI나 뭐 이런 것처럼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동성 축소가 들어갔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축소가 들어갔냐? 아니죠. 전세자금 대출은 축소가 들어가지 않고 80%가 그대로 나오게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월세보다는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해진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저금리가 됐을 때 지금이 기회다 하고 전세로 많이 돌아선 거죠. 근데 5월 중순부터 오르던 것을 6월에는 617 때문에 올랐대요. 7월에는 710 때문에 올랐대요. 그리고 8월부터는 7월 31일에 시행된 임대차법 때문에 올랐대요.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임대차법을 통해서 전세가 안정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살아라 라는 취지로 임대차 3법을 냈는데 얘 때문에 올랐다고 자꾸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세가 폭등 시기는 5월 중순부터였다. KB랑 부동산원이랑 둘 다 전세가격지수 상승률 뽑아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조작하는 것 같으면은 본인들이 직접 뽑아서 확인해 보세요. 거기 가면 통계 다 나와 있어. 그리고 8월, 11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니까 전세가 상승폭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1월에 한 번 더 될 거예요. 그래도 계속 오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전세 가격이 3중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얘가 이 가격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얘나 얘가 이 가격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3중 가격 중에서 이 가격은 계약갱신 청구죠. 그리고 이 가격은 계약갱신 청구 5%를 안 하고 5% 이상으로 올린 가격이죠. 이 가격이 신규고. 근데 문제는 신규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매물이 쌓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 갱신 청구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가격에 맞추겠죠. 근데 만약에 내년 한 7월 아니에요? 하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9월부터입니다. 왜? 7월 31일 시행했기 때문에 7월 사람들 영향 못 받고 갱신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8월에도 못 받습니다. 9월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 9월까지 이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 2020년 8월을 기점으로 그 다음에 2019년 그 다음에 지금 2021년이죠? 지금 12월 그러면은 16개월이죠. 16개월 전이면 얼마예요? 4월. 그때 금리가 거의 이렇게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올라갔다. 즉 떨어진 만큼 같은 기간 내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 가격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0년 5월부터 21년 12월까지 얼마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건 12월부터는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매물은 8월부터 쌓였다. 그러면 얼마 걸렸어요? 1년 3개월 걸렸죠.
그럼 떨어지는데도 이 정도 충분히 걸린다. 그러면은 전세 대란이 날 정도이냐? 내년 9월이면은 이 중에서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오른 만큼 엔간히 다 떨어져 있을 거죠. 거기다가 이제부터 금리 오르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내년에는 전세자금도 대출 규제 총량에 들어갑니다. 하락폭이 더 가속화되는 게 거의 확정이다. 전세도 돈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와야 전세 가격이 오르지. 전세 거래도 안 돼 미칠 지경입니다. 부동산원에서 매매 및 전세 수급 지수 다 100도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왜 내년에 전세가 오른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갱신 청구하는 사람이 전세가 올려서 신규 계약해야 된다고 칩시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전세가 상승은 신규 전세가 상승을 말한 거였죠. 신규가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올렸을 때 이 신규보다 더 비싸게 이렇게 계약할까요? 전세 거래도 안 돼서 미칠 지경이다 라는 거죠. 매수인들이 임차인을 못 찾는다. 갭투기 한다면 망했다. 물렸다. 전세도 10건 중에 9건이 재계약이다. 최근. 그리고 임대차 3법 초창기에는 이리저리 해가지고 집주인들이 재계약도 거의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정부에서 너무 급하게 내긴 했죠. 올라가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하겠다 법을 하면 그 사이에 올려버리니까 일단 급하게 발표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고 요거는 실책이죠. 그래서 그 문제점들로 인해서 초반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점점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행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9월부터 갱신 끝난 사람들이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냐. 아니 라이트하우스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전세 거래가 줄었다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줄었는지 봐야죠. 8월부터 바로 줄었어요? 전세의 월세화 기사가 8월부터 바로 나왔어요? 비중으로 따진 게? 거의 다 올해 들어서 한 거잖아요. 올해 들어서 전세의 월세화가 됐다는 거는 신규 계약 중에서 월세가 많았다는 거고 갭투기 수요는 월세를 못 바꿔요. 끼케야 반전세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즉 전세는 재계약이 많았다는 거죠. 그게 여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재계약. 근데 이제는 집주인도 재계약하고 싶어요. 왜? 매물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새로 전세 입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갱신 청구권 죽어도 안 한다 하더니 90%가 재계약하는 이유는 뭐예요? 집주인들도 지금 내보내면은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그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지금 매물 3만 개 쌓였다고 합니다. 마레프 1억 떨어졌다. 안양 꺾였고 청주 꺾였고 용인 처인구 매물 50% 급증 동두천 비명 지금 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문제는 매매가만 떨어진다. 그러면은 갭투기는 버티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MB 때 갭투기들 버티라고 전세자금 대출 풀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엄청 크게 피해를 입는 거다. 그래서 갭투기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첫 번째는 전세가 하락이고 두 번째는 종부세. 근데 지금 문제는 전세가 하락 생기게 생겼는데 종부세 폭탄도 같이 들어오고 있다. 요즘 종부세 완화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완화에 한해서는 무조건 다주택자는 배제다. 1주택은 완화하라고 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고가 1주택 가지고 있을 정도의 부자들은 충분히 여력이 되고 많이 안 나와요. 그거 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1년에 10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죽는 사람들은 다 다주택자다. 그래서 팔자니 급매물도 안 팔려요. 양도세 때문에 안 판다고 하는데 급매물 엄청나게 내놓고 있다. 자, 전세 매물 쌓이고 매매 매물 쌓인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매매 매물만 쌓이면은 영끌족들만 죽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세 매매가 같이 쌓이고 있다는 거는 갭투기꾼들이 죽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서울도 계속 올라간다는 경기도 인천은 이미 갭투기들 잔뜩 들어와서 전세 매물은 급격히 쌓이기 시작했고 매매도 이제는 안 팔려서 쌓이고 있다. 이게 갭투기 박살 진 거예요. 저기서 이제 못 버티고서 이제 치킨 게임 시작되면은 끝나는 거죠. 치킨 게임을 안 하자니 죽겠는 거고 하자니 이제 박살 나는 거죠. 치킨 게임을 안 하고 내가 계속 이자 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세 보증금 못 구해서 경매 나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어. 투기꾼들이 엄청난 희생 정신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도 살자. 그러면 전세가 이쪽에서 1,000만원 낮추면 저쪽에서 2,000만원 낮추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치킨 게임 시작된다. 치킨 게임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두 채 가진 사람 버틸 수 있습니다. 조금은. 세 채 가진 사람 조금 더 버틸 수 있겠죠. 두 채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근데 10채 산 사람, 100채 산 사람은 1억 미만 갭투기 우르르 들어가서 산 사람들은 한 채에 100만원씩만 떨어져도 1,000만원이고 한 채에 1,000만원씩 떨어지면 1억이에요. 10채 샀을 경우 갭투기로. 거기다가 종부세 폭탄, 그 다음에 여기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다주택 갭투기 3중고 온다. 종부세 폭탄,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자, 종부세 폭탄은 맞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전세를 역전세로 만드는 게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대출 규제. 아니 전세 보증금 돌려주려는 대출도 나오기 이제 힘들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한테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 대출은 허용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러자니 금리 인상이 되네요. 그래서 업체 관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하는 말이랑 비슷한 얘기하고 있죠. 일부 지역에서 미심쩍은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미심쩍은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 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하락했다. 마포, 은평, 서대문 다음으로. 그래서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상투를 잡지 않겠다는 기조가 팽배하다. 이미 상투 넘어섰다 그랬죠. 엔젤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래 가뭄 이어지다가 누가 더 힘들어진다? 다주택자들이 급매한다. 다주택 양도세 완화는요, 다주택 급매를 막는 길입니다. 다주택 급매 그러면 언제나 나오냐? 1년 완화하면은 그 1년 막판 때나 나오고, 완화 시행되기 전까지는 매물 오히려 싹 줄여버려서 바꾸고, 그 다음에 1년 완화한다 그러면은 마지막 한 두세 달 그 정도나 급매가 나오지, 그 전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2억에서 급매 내놔서 1억 더 낮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10억 초과는 82.5%죠. 그러면은 본인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냐? 단순 계산으로만 보는 겁니다. 12억인 사람은 1억 5천이 남는데 자기가 받는 돈이 1억 3,750이 된다. 그러면 얼마 손해봐요? 1억 낮췄는데 1,25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급매 내놓기가 쉽죠. 그런데 양도세 중과를 없애서 그러면은 여기 75%에 77.5%였죠. 근데 45%로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45에 4.5니까 49.5죠. 그럼 절반 정도가 남는 건데 6억에서 5억 5천 정도. 그러면 1억 떨궈서 1250만원 떨어질 때는 1억 떨구기 쉬운데 5천만원 떨어지면 1억 떨구기가 쉽지가 않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양도세는 확실히 박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상화가 돼야지 막는 거지, 지금 뭐 일시적으로 유도하겠다 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정책은 실패다. 자, 보금자리론 받고 갭투기 못한다. 보금자리론 뭐예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상품이죠. 자, 무주택 갭투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것도 막히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 투기 수요들은 이제 1억 미만 갭투기 말고는 거의 다 빠졌다. 거의 지금 이제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팔아야 되느냐? 실수요자한테 팔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도 있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전세 기간이 많이 남은 주택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사느냐? 무주택 갭 매입자들. 이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사두는데 대출도 안 나오고 돈이 없으니까 갭을 끼고 사는 거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요즘에 갭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전세금이 이만큼 있으면 자기 자본 이만큼 되고 대출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금자리로 받고 갭투기를 못한다. 그러면은 요거를 비싼 이자로 받아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것은 이들이 팔 사람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결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주택자들이 사기도 팔기도 보유하기도 어렵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사기 어려운 거 맞습니다. 보유하기 어려운 거 맞아요. 팔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양도세가 비싸서 그렇대요. 근데 양도세는 뭐예요? 양도소득세예요. 즉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서 내는 거죠. 수익이 없으면은 낼 필요가 없는 돈이죠. 그런데 요것 때문에 팔기 힘들다고 자꾸 몰아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의 1주택은 비과세를 받죠. 2년 이상 거주하면. 그래서 1주택 실거주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그렇게 미칠 필요가 없다. 중과도 안 되고. 근데 다주택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억이 올랐는데 10억이 올랐으면 내 손에 10억이 들어와야지 세금 안 내고 싶고, 이런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죠. 불로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당연히 더 세게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것으로 인해서 시장에 문제를 주고 있다면 당연히 더 세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사기도 보유하기도 어렵고 팔기 어려운 건 욕심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욕심이 언제 꺾이느냐? 올라가고 있을 땐 절대 안 꺾입니다.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이것도 못 버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했을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오든 말든 사람들이 팔기 시작한다. 그런데 지금 그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고 역전세 위험과 보유세 폭탄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치킨 게임 할 날 머지않았다. 그러니까 막판에 갭이라도 일단 사가지고 나중에 전세 갖고 들어가라, 이딴 이야기에 속은 사람들 완전히 당한 거고, 저기 지방 1억 미만 사라고 거기 다 멈췄죠. 완전히 당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